예측 분석에서는 이제 보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명력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고요. 설명력은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더 좋은 모형, 그렇지 못한 모형을 구분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나의 커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지어 커피 생산량까지, 브라질 커피 생산량까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격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X들, 편의상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X들과 뭐 G들 이렇게. 자, 이제 예측 분석의 방법론이라고 하면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뽑아서 이제 K까지 모두 뭐 N개 무수히 많다고 해보죠. K까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번 Y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값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값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했으니까요. 요거 한번 가지고 킵하고 있고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중에서 무수히 많은 변수들 중에서 이제 서브셋이죠. 일부를 또 뽑아서 이번에 이제 G들만을 한번 뽑았습니다. 뽑아서 똑같이 Y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얘네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변수들 G들은 다 주어져 있는 거니까 과연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변수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x들과 이제 g들을 조합을 했는데요. 그래서 x들과 g들을 다 집어넣고 뭐 모든 변수를 다 넣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셀렉션을 해서 y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개수를 또 한번 우리가 이걸 추정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개수를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주고 변수들을 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이게 인포메이션입니다. 머신한테 이런 인포메이션을 넣어주고 그럼 이제 머신이 알아서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다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들과 G들을 막 조합을 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조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퀘이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퀘이션들을 다 컴퓨터가 이제 머신이 이제 체크아웃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머신한테 설명력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 크리테리언을 제시를 해요. 에러를 뭐 확인할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머신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결과물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무수히 반복해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형을 이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설명력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형들 중에서 뭐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죠. 하나가 이제 설명력이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여러분이 사용자가 머신한테 두 번째 기준을 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비교적 단순한 모형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신은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더 높은 설명력을 제시하는 이런 이퀘이션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이퀘이션들 중에서 이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겠죠. 설명력은 높은데 무수히 많은 설명 변수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보다는 설명력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조금 더 적은 설명 변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런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제시를 하면 이제 머신은 그것을 충족하는 그런 이퀘이션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머신러닝 혹은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코딩을 하고 뭐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주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이제 저도 경제학을 했지만 거시경제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매우 많은 데이터들을 받지만 그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의 기법이 경제학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물론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포괄해서 경제학에서 보지 않는 방법까지 물론 이제 다루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경제학과 학생들만 이제 이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 타과 학생들께서 소외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이 경영학을 하더라도 혹은 뭐 정보보호학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인터섹션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전공 분야들이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이제 교집합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이해의 깊이를 더 뭐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측 분석의 세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어프로치가 있고요. 데이터 어답티브 어프로치가 있고 전통적인 접근 방법, 그다음에 뭐 데이터 어답티브하는 방법, 이제 모델 디펜던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어댑티브한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을 바꿔주는 형태고요. 자, 모델 디펜던트 어프로치는 이제 모델에 의존하는 접근 방법이겠죠, 그렇죠? 모델 의존적, 모형 의존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건 모델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바꿔가면서 결과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트래디셔널 어프로치가 바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뭐 경영학에서도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를 많이 쓰고요. 제가 이제 정보보호학과죠, 그렇죠?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보통 불렀는데요. 이제 뭐 우리말로는 전자 계산학과, 뭐 컴퓨터 공학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컴퓨터 엔지니어링 뭐 다양한 뭐 이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에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같은 학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 어답티브 어프로치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장 이제 빈번하게 사회과학 쪽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인데요. 모형이나 이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모형을 한번 가정을 하는 것이죠. 변수 y는 변수 x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설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x가 변해서 y가 변하는데 이제 왜 x가 변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제 y는 베타 제로의 값을 갖게 돼 있고요. x가 한 단위 변하면 y가 이제 베타 1만큼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하나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에러텀이라고 부릅니다. 오차항 에러텀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경제학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요. X가 우리가 뭐 교육 수준이라고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소득이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반드시 교육을 받지 못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교육 수준이 늘어나면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그래서 베타 1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플러스의 값을 가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러텀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관찰한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러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